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올해 또는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3개 대형 금융사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인 16개사가 올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답했고 2개사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은행들은 팬데믹 기간 2조 3천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이 1조 2천억 달러로 감소해 소비 여력이 줄어든 것과 부동산 시장 침체, 은행들의 대출 기준 강화 등이 미국 경제의 위험 신호로 꼽았습니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답한 금융기관은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5곳에 불과했는데 이마저 성장률 평균 전망치가 0.5%에 그쳤습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가 폐지된 이후 처음 맞는 새해, 중국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재감염 사례 증가와 함께 의료 대란이 농촌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날린 풍선이 밤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3년 전 코로나19 대유행에 문을 열었던 중국 우한의 새해맞이 행사 풍경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축포도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에선 새해 폭죽 터뜨리기가 금지돼 있지만 군중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중국 관영 CCTV조차 새해맞이 축제 현장을 생중계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那今年豫园呢，也是特地的把这个亮灯的时间调整到了元旦之前。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국면 속에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최하위 변이가 상하이에서도 검출되면서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我第3次复阳了，我爸妈、我侄子呀都阳了，我照顾他们。 베이징 등 주요 대도시 감염이 정점을 찍고 농촌 지역으로 확산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시골은 의료 기반이 열악하고 고령층 환자도 많은 만큼 우려가 큽니다. 새해 연휴가 끝난 뒤 국경이 다시 열리고 음력설, 인구 대이동까지 예정돼 있어서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 인천공항 검사소에서는 큰 차질 없이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입국자 대부분은 중국의 상황이 심각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4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붉은색 명찰을 목에 건 사람들이 군인의 인솔을 받고 이동합니다. 중국에서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관광객들입니다.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 PCR 검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설치된 검사소에 도착하면 이름과 여권 번호 등 인적 사항을 등록한 뒤 검사 비용을 내고 차례로 검사를 받습니다. This is just business because now that it's opening, I can come here. It's actually pretty smooth. We got out of the plane. Then we have to wait together. There is a lot of registration process, a few steps, and then we go for the test, COVID test, and then we come here.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4시간을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확진으로 나올 경우 수도권에 마련된 격리시설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치료받습니다. 기다려야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국 지금 코로나도 많이 심하고 어쩔 수 없죠.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비율은 20에서 30%대에 이릅니다. 인천공항의 코로나19 검사소는 3곳으로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거주지 주변 보건소에서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추이를 지켜본 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제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13명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13명이 공항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올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연초부터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낙하산을 매달아줘야 한다며 새해에는 속도감 있게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속도를 언급한 만큼 조만간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과 과천, 하남, 광명이 해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세제와 대출, 청약 규제 등이 완화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비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를 축소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앞세워서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금융의 완화라든지 규제의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건설업계에 금융 지원책을 제공해서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의에서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 발전을 막는 폐단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언론과 신년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연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신년 인사회 참석을 위해 청와대 영빈관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오부 요인, 국민의힘 정의당 지도부, 국무위원까지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 이어 기득권 타파를 내세우며 다시 한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이어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국정과제와 개혁 안건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신년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을 확실히 추진해 정부가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이 없었던 반면 특정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활용 계획과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도 공동으로 한다는 뜻으로 이에 대해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만남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신년사에서 강조한 3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보고받고 각 부처에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할 방침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수사기관의 눈을 속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 여자친구 유가족들과도 연락이다, DNA 검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바쁘다거나 전화하기 어렵다고 둘러대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도 휴대전화를 자기 것처럼 쓰면서 피해자 행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이 연락하자 바쁘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벌인 행동과 판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 수색 작업은 뚜렷한 성과 없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큰 비가 자주 내린 만큼 시신이 바다로 휩쓸려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이기영의 진술과 범행 현장에 남은 혈흔 등 간접 증거로만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유족들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것도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강도살인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둘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지만 이기영의 진술대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양형이 훨씬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기영의 추가 범행 의혹과 관련해선 새롭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기영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지인 380여 명을 조사했는데 또 다른 과거 여자친구 등 36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됐고 나머지 20여 명도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기영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기고 송치 이후에도 일부 혐의에 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판매한다는 허위 매물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할 수밖에 없는데 중고차 관련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중고차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입니다. 고급 수입차인데 가격이 시세보다 4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국산차도 값이 터무니없이 싸기는 마찬가지. 주행거리도 대부분 1-2천 킬로미터에 불과해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가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직원은 인터넷에 잘못 기재됐다며 둘러댑니다. 저희 직원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 잘못 기재해놓은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앞에 숫자를 빼먹었나 봐요. 경기도가 최근 적발한 허위 매물 중고차 판매 사이트는 모두 17개. 이들 사이트의 매물 570대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주행거리를 42,000km 줄이고 가격도 시세의 36% 수준으로 낮춰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토부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5%에 불과해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대부분이 아예 없거나 판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묘해지고 또 이제 이게 없어지고 다시 또 살아나는 또 다시 운영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너무 싸고 무슨 뭐 이제 그 의심이 가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자동차 정보 시스템인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상품용 등록 차량 여부와 판매 종사원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게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지난달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때 처음 불이 시작된 폐기물 수거 화물차에서 3년 전에도 주행 중에 비슷하게 불이 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와 폐기물 수거업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화재 피해가 커진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는 작업엔 아직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불이 처음으로 시작된 집게차. 지난 2020년에도 역시 제2경인고속도로에 있는 요금소 근처를 달리다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음터널 화재 때 차를 몰았던 A씨가 그때도 운전대를 잡았는데 다행히 불이 더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2009년식인 집게차에 당시 이미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전기 배선 등 집게차 잔해물을 정밀 분석하면서 차량을 운용하는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안전보건 일지 등을 확보하는 등 차량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최초발화 부분에 머무르면서 피해가 왜 커졌는지를 규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터널 천장과 벽에 폴리메탈 크리산 메틸, 아크릴 소재 탓에 불이 빠르게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터널 시공사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 수사를 거론하기는 이르다며 다른 사안들과 함께 수사하는 만큼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려서 차들이 추가로 터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차단기가 화재 당시엔 왜 목통이 됐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찰은 고속도로 운영사를 상대로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있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안에 쌓인 폐기물이 300톤이 넘어 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방은 2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완전히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강원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지하 1층 노래방이 상수도 배관 파열로 추정되는 사고로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노래방 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버스 사진이 좀 보이고요. 마을버스 놓치면 26분을 기다려 차라리 걸어가는 시민들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앙일보 기사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마을버스 이용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겠는데 네.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승객이 크게 줄었고요. 운송 수입도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배차 간격은 더 길어지게 된 겁니다. 기사는 이렇게 마을버스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다른 서울 대중교통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는데요. 운행을 할수록 손해인 구조라고 하면서 올해 계획된 요금 인상도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물가와 연동해서 요금을 산정하고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적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좀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고양이 관련 기사네요. 치사율 100%인 고양이 복막염이 기승이다. 자, 이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 코로나에 걸린 고양이의 장에서 변이가 발생하면서 발병합니다.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전 세계에 이 허가된 치료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저도 뭐 반려묘를 기르고 있긴 한데 반려묘 주인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요즘에 보면은 그 해외에는 어느 정도 효능이 입증된 약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를 복제한 불법 주사약이 인터넷을 통해서 암암리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한 동물병원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러한 복제약을 사용하면 80%는 나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하지만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치료 중에 폐사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이런 불법약을 몰래 맞히거나 팔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주사를 90일 동안 맞히려면 비용이 500만 원이 넘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주인들은 이를 통해서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500만 원이면 뭐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빨리 좀 정식 허가가 된 그런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막걸리 이야기인데요. 지평 막걸리, 꽤 인지도가 높은 막걸리죠. 갑질에 취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평 주조는 최근 막걸리 트렌드를 주도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2억 원에 그쳤던 매출이 2021년에는 405억 원까지 굉장히 급격히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평 주조는 대리점주들과 새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1년이던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점 평가도 도입해서 평가에 미달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리점주들은 결국 본사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리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미 2021년부터 납품가를 통제하거나 다른 회사의 막걸리를 팔지 못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평 주조 측은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위한 방침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효율성을 위한 방안이 좀 이런 방안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조선일보 일면이네요. 자, 도대체 무슨 뜻이야? 복잡한 아파트 이름 외계어 날림 막는다. 아파트 외래어로 많이 요즘 구성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좀 긴 이름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좀 간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 보면 정말 길고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지역명과 건설사 이름을 결합해서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 5당지 뭐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상표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영어뿐만 아니고 뭐 이탈리아어, 또 독일어 등을 결합하면서 점점 길고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지어야 더 고급스럽고 또 집값에도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 분양한 아파트 이름 보니까 평균 10자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아파트 단지 이름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우려들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파트 장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쉬운 이름을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민간 아파트 이름을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고에 그치겠지만 쉬운 이름을 지었을 경우 보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두세 차례 열기로 되어 있는데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 등의 의견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네, 뭐 평균 10자 이상이면 정말 좀 긴 그런 글자 수인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제 외래어가 무조건 고급스럽다 이런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우주를 향한 패권 경쟁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달 영유권 전쟁이 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리고 중국은 창어 계획을 통해서 모두 달 탐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향후 2년 내에 승자가 가려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2025년, 중국은 2030년까지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계획이 지연되거나 중국이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중국이 달의 비옥한 영토를 선점하고 미국을 내쫓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둘 중 누가 먼저 우주 비행사를 보내더라도 물리적으로 상대를 내쫓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 외기권 우주 조약에 달 등 천체는 국가의 전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달 영유권 전쟁 결과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정치 체제가 더 나은지 보여주는 셈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왜곡된 역사인식 문제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짚어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최근 2기 진실화해위원장에 취임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과거사위원회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왜곡했던 과거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수장은 1기 시절에도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계열 이영조 위원장이 2010년 진실화해위가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반란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중 반란으로 표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에서 임기를 마친 뒤 2012년엔 총선에도 도전했는데 역사인식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결국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이르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영조 후보 공천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사 정리법을 보면 진실화해위원장은 위원회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는 여당과 야당 추천 위원 수가 같아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그만큼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사건 관련자들은 정권에 따라 위원장의 성향도 바뀌면서 진실 규명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걱정합니다. 저희 강제징집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해야 될 범위가 아주 넓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을 규명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을 위원장에 앉히는 건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아픔으로 남아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는 인물을 임명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할 거다. 더 나아가 지금처럼 위원장 임명을 대통령 혼자 맡는 대신 관련 학회와 단체 등으로 권한을 분산해서 위원회가 정권에 입김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 박람회 CES가 내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4일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한층 진화된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거대한 혁신의 흐름에 동참하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의 올해 슬로건입니다. 참여 기업은 전 세계 3,000여 개, 행사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1.5배 커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주목할 분야는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입니다. 최근 친환경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차량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와 기능을 차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차량 실내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인가, 어떻게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웹 3.0 기술도 새로운 화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집에서도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같은 웹 3.0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신제품 공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지속 가능성과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입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농기계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접목해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존 디어의 존 메이 회장이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안보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첨단 농업 기술이 인류의 식량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가 주된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초연결성을 강조한 생활가전을,
LG전자는 고객 맞춤형 기능을 더한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550여 개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선거구제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구마다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에서 4명을 선출하자는 겁니다.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 김 의장은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일정까지 내놨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한두 개 개정안을 만들면 다음 달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여야도 승자 독식이나 민심 왜곡 등의 문제에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선거구를 합친 뒤 여러 명을 한꺼번에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현역 의원들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각 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일부 기초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치러본 결과 민주당은 대구서 2명이 당선됐지만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소외될 수 있고 2인 선거구에 그칠 경우 여전히 소수 정당의 기회는 차단되는 등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한 절반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성, 주민들의 권익 보호 이런 거에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선거 환경이라든지 국민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제도만 놓고 볼 때는 유불리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 법정 기한까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끝내야 하는 만큼 정치권이 앞으로 석 달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경제 소식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서 정부의 그 서울 지역 규제 해제 관련 보도 전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최근 집값 하락세 심상치 않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미 정부는요 지난해 말부터 이제 규제를 좀 풀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과 수도권 4개 지역 빼고는 사실 규제 지역을 다 풀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번에 지금 분위기는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로 본다 그러면 서울 지역도 이제 규제 지역을 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에 보듯이 그런 이유가 역시나 이제는 규제 지역 아파트 값의 하락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 전체로 본다 그러면 이제 2022년도입니다. 7.2% 빠졌고요. 특히 지도에 보면 이제 강남구에서 먼 쪽 약간 성북구라든지 이제 노도강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강북 쪽에 지역 아파트가 많이 빠졌는데 노원이 한 12% 정도 빠졌고 도봉이 한 11%, 그다음에 이제는 성북이 한 10%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네. 작년 한 해 기간이었고요. 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아까 서울에 한 7.2%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21년도에 그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때가 한 6.58%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빠졌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는 규제 지역을 조금 풀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어제 어느 정도였냐면 영향력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었냐면 기재부가 바로 보도자를 냈습니다. 이거 정해진 거 아니다. 이제는 언론이나 아니면 시장 쪽에서 서울도 규제적 푼대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기재부에서 바로 정정 보도 아니면은 반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을 안 했어요. 그냥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만 이제는 기재부에서 나올 정도로 사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이번에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진짜 서울 지역도 규제 지역,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서울은 투기과열 지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서울의 한 15곳 정도는 이제 투기 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장의 영향력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감을 뭐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규제 해제 지역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강남 지역이 움직이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움직일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나 용산구는 빼고 아마 규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 이제는 그 전 예상 같은 경우 이번에 시그널이 나왔던 그 전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차트에 보듯이 사실 이제는 지난 한 해 동안 8% 빠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파구도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강남 3구는 묶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구까지도 묶이면서 이외의 지역만 이제 해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규제 지역에서 이러한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뭐가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대표적인 게 저는 LTV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50%로 좀 묶여 있습니다. 이게 70%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릴 수 있는 비율인데 그럼 훨씬 좋아지겠죠. 특히 근데 DSR은 40%로 아직은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DSR 풀리기 전까지는 아마 영향력은 좀 미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고소득자 중심, 그러니까 DSR 40%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자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집을 못 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LTV에 딱 걸려요 또. 돈은 많은데 일단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부분 50%도 묶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소득자 중심으로 좀 자산 가치가 없지만 소득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LTV 70% 늘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뭐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과 자체가 이제 없어지겠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 포인트 정도 이제 더 중과가 되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 포인트 정도 더 중과가 됩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물론 뭐 양도세에 대한 개편 소식은 나오곤 있지만 일단 그 전에 만약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 중심으로 풀린다 그러면 이거 그냥 당장 없어지거든요. 양도세 중과도 사실 풀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도 사실 좀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개편안을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린다 그러면 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게 8%거든요. 이거 그냥 단번에 이제 3%로 내려갑니다, 최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최대가 12%였는데 이게 8%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8%로 내려오니까 이것도 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풀리면 바로 이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약의 재당첨 제한도 이게 없어지겠죠.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좀 바뀐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영향이 제가 봤을 땐 크게 미칠 수 있다. 특히 근데 이제 부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현금 부자 중심으로 만약에 정말로 지금 시장에 나오는 목소리처럼 규제 지역이 풀린다, 서울 지역이 풀린다 그러면 현금 부자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 들어올 만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한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경기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 때문에 잠깐 지금 차트를 본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매물이 좀 사라지는 모습은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경기 외곽 지역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금 부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는 서울 지역은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경기 외곽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보다가 다시 이제는 서울의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한쪽에서는 환영할 만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올해나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일단 뭐 지금 투자은행 쪽에서 이제는 예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원인으로 본다 그러면 초과 저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많은 중앙정부 은행들이 돈 풀기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돈 풀기가 어디겠느냐? 실제 봤을 때에 지금 이제 초과 저축 한마디로 이제는 은행으로 이제 돈이 또 몰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과 저축이 좀 더 사라지는 부분. 지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쓸 돈이 좀 사라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차트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올해 그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응답한 이제 투자 은행들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주요 이제 은행들의 딜러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소리들인데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더니 70%가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고 내년 경기 침체에 응답하신 분이 이제 두 곳이었는데 이게 8%거든요. 그럼 종합해 보면은 78%는 올해죠. 올해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올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 경기 침체 피할 것이다라는 곳은 5곳밖에 없었습니다. 한 이게 22%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23년도 올해의 이제 경기 전망을 또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나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제 52%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고 좋아질 것이다가 25%, 지난해와 뭐 같을 것이다 18%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전망도 어둡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특히 취약차주 중심으로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망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차트가 이런 결과가 왜 나느냐? 그러니까 서비 조사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응답했을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저축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한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 10월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소비했던 것을 다 소진될 것이다. 그러면은 쓸 돈이 없는 거죠. 사실 연준에서 노렸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경기 침체로 가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침체, 세 번째는 대출 기준 강화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경기 전망과 함께 뉴욕 증시도 올해 역시 뭐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일정과 더불어서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나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1차적인 인플레이션의 어떤 뭐 포인트라고 보시면은 사실 그 연준에서 오판이었죠. 21년도에 사실 나왔던 목소리였는데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일시적이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전쟁이었고 지금 이제 노동시장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심이 보셔야 될 게 이제는 노동시장의 어떤 고용 보고서라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일 같은 경우 이제는 보시면 12월에 FOMC 이제는 그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5일 새벽 4시에 나옵니다. 그럼 그날 이제 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11월에 나는 구직이직 보고서도 이제는 주목하셔야 되겠고 특히 유일에 나오는 12월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게 핵심이냐면 11월 이제 고용 보고서 봤을 때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3%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완전히 깨버리고 2배나 올랐습니다. 0.6%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야 이거는 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겠네라고 본 거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고 이번에 같은 경우 이제 12월에 고용 보고서에서 과연 어떻게 미국의 노동 시장이 어떻게 될지 향배가 나오기다 보니까 과연 이것도 자연적으로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개장 이후의 상황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이른바 미국의 제시카법을 거듭 언급하면서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법이 도입되면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의 활보 우려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출소가 무산되긴 했지만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머물기로 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한때 도로까지 막아서며 분노했습니다.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가 자리 잡은 경기도 화성의 시민들은 강제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이사 역시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특히 근처에 유치원과 학교가 많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강조한 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콕 집어 말한 건 제시카 법이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40대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으로 12살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게 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 제한이 핵심인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뒤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살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제시카법을 포함한 해외 사례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정과 헌법 가치와의 충돌 여부, 국민적 공감대, 예산 등을 고려한 연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검찰 구성원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임신 중지, 즉 낙태가 더는 범죄가 되지 않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는 임신 중지 약 도입을 추진한 제약사가 최근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여성계에선 식약처 심사 지연이 석연치 않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임신 중지 비범죄와 오늘부터 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단에 따라 임신 중지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건 재작년 1월부터입니다.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식약처는 임신 중지약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달 뒤 현대약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신 중지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출처 이상의 불법약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황이라 여성계에선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 1년 5개월 만에 현대약품은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안전성 보완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것 같다며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외에는 답변을 좀 드릴 수 없다고. 공개 가능할 만한 내용 같지는 않아서 사실. 현대약품이 신청한 임신중지약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성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캐나다 등 6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 만큼 심사가 길어지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제출도 자료 제출인데 의사나 약사랑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여성계에선 식약처가 자세한 심사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토가 뭐가 필요했고 그것을 과연 현대약품이 아니면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는지 어떻게 유통할 건지 이런 체계들을 좀 같이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약물의 도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일단 제약회사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약품은 보완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여성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휴가를 마친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한국과 현재 공동 핵 연습을 논의 중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질문에 아니라고만 대답하고 부연 설명이나 추가 질문이 없어 어떤 핵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의 순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광산 갱도에 고립돼 221시간 만에 구조된 기적의 생환광부 박정아 씨인데요. 2023년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어요. 지하 190m 차가운 갱도에서 버틴 221시간. 새해를 맞은 생환광부 박정아 씨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요. 또 이 주위에 계신 이제 지인이나 이제 가족들, 특히 이제 가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저한테 이 소중한 것인가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걸 아주 만끽하고 요즘 아주 즐겁게 지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작이 다 타고 헤드램프마저 수명이 다한 고립 9일째.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힌 순간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먹통이 된 전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여기 지하 3편인데 오리 백숙을 하나 좀 끓여 두십시오. 혹시 전복이 준비된 게 있으면 서너 마리 더 넣어가지고 좀 끓여 주십시오. 예, 언제 올 거냐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끓여놔 두세요라고 이제 그런 이제 농담을 하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동료 광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살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사고나 일어나고 해야 이제 언론들 집중해서 조명 매체를 하다 보면 그냥 깜빡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좀 알려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개선되고 좀 그런 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절망의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적을 보여준 생환광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2023년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고 견뎌내면은 좀 지금보다 좀 나은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은 절대 버리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보 진짜 사랑해. YTN 홍서욱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는 현역 선수가 병역 면탈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30일 K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 A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소속 구단으로부터 자진 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뇌전증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인 출신 브로커 구모 씨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실제 뇌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연말연시 사흘 연속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지난밤 키이우의 일부 에너지 기반 시설이 폭발과 함께 손상됐으며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 일부 지역에 비상정전이 실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0도에 머물겠고 영하권 체감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 영하 8.9도, 대전 영하 8.6도, 대구 영하 3.5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3도, 광주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쪽 지방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